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바닷가로 가족들과 여행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때는 제가 초등학교에서 이제 막 여름방학을 맞았던 시기에 가족과 함께 바닷가로 수영하러 놀러간 적이 있었어요. 형과 함께 한창 물놀이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강이 너무 어두워서 아래쪽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죠. 순간 알 수 없는 공포심에 저 혼자 바로 올라왔죠. 가족들은 저를 보더니 무슨 일이 있냐는 듯이 다들 저를 걱정하는 분위기였죠. 그때 말은 안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수영하다가 누가 제 발을 잡아당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였죠. 지금에서야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일을 겪고 난 후에 가족들과 텐트를 하나 치고 수박 화채를 맛있게 먹던 도중에 급신호가 와서 가까이에 있던 공중 화장실로 달렸습니다. 생각보다 깨끗해서 위생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었죠. 그렇게 시원하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화장실 문마다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이다. 혼자 긴장하고 있는데 화장실 문 앞에 서더니 문을 막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다급한 사람처럼 쿵쿵하면서 두드리기 시작하더군요. 완전 겁을 먹고 덜덜 떨고 있을 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받았더니 형이 혼자 물놀이를 하다가 지금 물속에 빠져서 쓰러져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형이 걱정이 되어 나가보니 기절해 있더군요. 다행히도 어떤 아저씨께서 저에게 인공호흡법을 알려주고 그대로 따라하니 형이 물을 뱉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의 안색이 어쩐지 창백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형이 겪은 경험담은 이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형이랑 물놀이할 때 누가 네 발을 잡아당기는 느낌 안 받았어? 저는 거짓말을 하기도 싫고 저 또한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했었죠. 내가 그래서 겁을 먹고 늪으로 올라온 것도 형이랑 비슷한 느낌을 받아서였어. 진짜 무섭더라. 제 얘기를 들은 형은 안색이 안 좋아져서 그냥 텐트에 같이 있기로 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형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폭죽 놀이를 했습니다. 하지만 형은 아침에 겪었던 기억 때문에 제대로 집중을 안 하였죠. 때는 한창 여름이던 시기에 형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먼 곳을 응시하더이다. 그 순간 형이 화들짝 놀라면서 손가락으로 어디를 가리키더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봤다가 심각해졌습니다. 한 여성분이 홀로 깊은 바닷속으로 서서히 잠수하는 광경을 봤죠. 형한테 구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니깐 형은 냉철하게 생각해서 이 어두운 밤에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물귀신이 아니냐는 얘기였죠. 저 또한 아침에 겪었던 물놀이를 생각해보니 이상하게 공감이 되더군요. 그래서 넋을 놓고 보고 있었는데 한 남성분이 허겁지겁 물속에 그 여성분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형은 무서워서 자리에 벌떡 일어나 심각하게 보고 있었죠. 갑자기 그 남성분이 이동 경로를 바꾸고 물이 낮은 곳으로 서서히 헤엄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웬일인가 해서 봤더니 그 남성분이 거의 발작을 일으키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분이 조용히 회고하기 시작하더군요. 저 사람의 뒷모습을 본 순간 온몸에 털이 삐죽하고 서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호기심에 더 앞을 가보니 저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이 세상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감지했다고. 이런 얘기를 거의 심호흡을 반복하며 겨우 입을 떼더이다. 저 형은 그 순간 아침에 겪었던 일을 생각하며 서로의 안색이 창백해지며 서로를 그저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혹시 몰라 근처 경찰서로 달려갔죠. 그 남성분과 저와 형 이렇게 셋이서 혹시 강가나 바닷가에서 빠져 죽은 사람이 있었느냐고 물으니 갑자기 그 경찰관이 놀라는 표정으로 저희 셋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을 더듬기 시작하며 무언가에 이끌리듯 자리에 일어나더니 근처 바닷가를 향해 걷더군요. 저희 셋과 함께 먼 곳을 응시하며 불과 1년 전에 남자친구와 헤어진 여성이 절망감에 빠져서 자신을 버리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곳까지 와서 지금의 바닷가에서 익사를 했다네요. 저희는 그 얘기를 듣고서 아침 강가에서 물놀이를 할 때 발을 잡아당긴 것도 그 여성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다 지난 추억이었고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돋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남들 눈에 보이지 않는 여자. 때는 이제 막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시기에 겪은 저만의 일화입니다. 그 당시 저희 가족은 빌라에 살고 있었죠. 저는 다른 학생들처럼 평범하지 않았고 독특한 정신세계를 가진
그야말로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 사이에서도 저는 특별한 존재라는 듯이 여기고 있더군요. 고등학교를 입학하자마자 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와준 친구들이었기에 고마웠죠.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입학하자마자 앞에 나가서 자기소개를 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흐지부지 입학식을 끝내고 친구들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왠지 낯선 여성이 제 앞을 지나가더군요. 그런데 저의 착각이었을까요? 어쩐지 차갑다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의 오해겠지 싶어서 정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고 그날의 입학식과 친구들에 대해서 아빠에게 털어놓기도 했었죠. 방금 전에 만났던 그 의문의 여성 때문에 자꾸 얘기가 3000% 빠지기는 했어도 그래도 설레는 하루였던 건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찾아와 잠이 들려는데 한 통의 문자가 왔습니다. 그 당시 폴더폰이라 자판을 누르는 쏠쏠한 맛이 있었죠. 혹시 아침에 만났던 친구들인가 싶어서 문자를 보는데 왠지 내용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고 처음 보는 번호였기에 찜찜한 마음에 문자를 삭제했죠. 피곤해서 졸음이 오길래 완전히 그 어둠 속에 저를 맡겼습니다. 웬만하면 꿈을 꿔도 계단을 구르던 꿈을 꾸던 제가 숲속에서 홀로 헤매었습니다. 숲에는 비가 왔는지 사방에 안개가 잔뜩 껴있고 하여간 그 숲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금방이라도 귀신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그런 숲이었죠. 한참을 꿈속에서 헤매던 저를 형이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헐레벌떡 일어나서 아침 준비를 다 끝내고 현관문을 여는 순간에 갑작스레 현기증 비슷하게 띵 하더군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까지 간신히 걸어가는데 왠지 뒤에서 시선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어제 봤던 그 여성이 여름인데도 까만 옷을 입고 피부는 정말이지 사람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창백해서 혈관이 다 보일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죠. 털이 곤두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일부러 걸음을 빨리 해서 최대한 멀어지도록 노력했죠. 겨우겨우 도착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침 제가 타야 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타야 할 버스에 그 여성이 제 바로 뒤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저는 그 버스를 타야만 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여성은 앉아서 가고 저는 일부러 서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냥 왠지 앉으면 안 되겠다 하는 느낌을 받아서였죠. 얼마나 지났을까 싶어 제가 살며시 그 앉았던 자리를 힐끔 쳐다본 순간 저는 기겁을 하고 말았죠. 바로 제 옆에 나란히 서서 가고 있었습니다. 창피하지만 그날 버스에서 소리를 질렀죠. 저를 다 쳐다보고 있길래 민망해진 마음에 도착하기도 전에 내렸습니다. 혹시나 제 친구들도 그 의문의 여성을 봤을까 싶어서 물었는데 그 친구 중 한 명이 갑자기 사색이 되면서 저에게 다시 한번 되묻더군요. 수상했습니다.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죠. 그 친구는 여성만 따로 불러내서 왜 그러냐 물으니 조용히 회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아침에 봤다는 그 여자 말인데 사실 나도 그 여자를 본 이후부터 숲을 헤매는 이상한 꿈에 시달리고 있었거든. 그 말을 들은 저는 소름이 돋았죠. 나도 너처럼 숲을 헤매는 꿈을 항상 꾸고 있었는데 너도 그랬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 친구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을 했는지 힘내라는 말로 위로하더이다. 그날 오후 하필이면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계속 비를 퍼붓더군요. 저는 불안한 마음에 주먹을 쥐고 덤벼보라면 한번 덤벼보란 식으로 사방을 노려보고 있었죠. 앞에서 그 의문의 여성이 길 한가운데를 딱 버티고 서서 저를 노려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느껴지는 기운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너무 무서운 기운이었죠. 제가 기에 압도당해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눈 한 번 깜빡이는 순간 바로 저와 불과 1cm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입을 떼더군요. 아주 서서히 말이죠. 어디 가서 내 정체를 밝히지 마. 밝히는 순간 너는 내 손에 죽을 수 있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몸으로 간신히 움직인 순간 갑자기 몸이 나른하면서 쿵 하고 쓰러지더니 저는 기절해 있었죠. 하지만 그 의문의 여성이 던진 얘기는 지금에 와서야 생각해도 소름이 돋습니다. 물론 이따금씩 비가 오는 날이면 그날의 경험으로 귀신은 있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유체이탈. 좀 오래된 얘기지만 조심스레 풀어봅니다. 때는 한 20여 년 전이고 저희 네 가족은
외진 동네의 오래된 맨션에 살고 있었습니다. 해가 잘 들지 않고 습해서 그런지 바퀴벌레도 많았어요.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어서 가위 눌림이나 이런 걸 자주 느꼈었죠. 희한하게 그 맨션에 산 이후부터 자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굴 없는 귀신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를 한참을 째려보다 벽 속으로 사라진다거나 시끄러워서 잠을 깼는데 제 가슴 위에서 이상한 형체의 아이들이 막 뛰어논다거나 심지어는 낮잠 중에도 시커먼 형체의 무언가가 둘이나 나타나 제 양다리를 하나씩 잡고 제 혼을 빼내려는 짓까지. 물론 이게 전부 가위 눌림이라 믿고 싶습니다. 유체이탈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경험자들이 말하듯 정말 천장에서 제가 내려다 보이더군요. 무섭기보단 신기한 경험이었죠.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제 남동생이 거실에서 TV를 보다 잠들고 전 제 방에서 새벽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새벽에 딴번복이 된 제 동생이 제 방에 들어와 절 때리는 겁니다. 말도 할 정신없이 여기저기 주먹질을 했습니다. 전 동생이 미쳤나 했죠. 그러다 한참을 숨을 고른 뒤 동생의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말인즉슨 자기가 자고 있다 눈을 떴는데 가위가 눌린 겁니다. 그런데 베란다 쪽에 저승사자 같은 놈이 하나가 자신을 보며 뭐라 중얼거리며 무슨 책 같은 거에 자기 이름을 적고 있다고 느껴서 바로 헐레벌떡 일어나 제 방에 뛰어들어와 제 등을 치며 도와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컴퓨터만 하고 있던 거죠. 소름 돋는 건 가위가 눌렸던 뭐던 제 동생이 제가 그 새벽에 컴퓨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는 겁니다. 물론 다시 깨어나서 제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보복을 하러 제 방에 왔을 때도 컴퓨터를 하고 있었지만 정황상 제 동생의 정신이 그런 상황까지 인지할 만큼의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랑 한 공간에 있는 걸 정말 싫어하는 놈이 제 침대에서 부딪히고 자는 것까지 감수한 걸 보면 적어도 거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그 집에서 안 좋은 일투성이었죠. 전세금도 뜯기고 낡은 건물이라 물이 새고 겨울에는 동파되고 하수구는 역겨우 노물이 역류하고 결국 이사를 가게 되었죠. 후에 들은 얘기로는 그 건물 터가 예전에 물줄기가 흐르는 묘지였다는 또 한 번 진절머리 나는 악연의 끝을 들었습니다. 비과학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사회생활도 몇 년 못하게 돼버렸으니까요. 네 번째 이야기, 비가 내릴 때 나의 아내와 만났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나 홀로 숲을 헤매고 있었다. 숲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얘기는 이미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질 정도였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비바람과 맞서 싸우며 외로이 걷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발견된 한 낡은 오두막은 나를 그리로 인도하였다. 처음에 사람의 흔적이 있을까 가까이 다가가던 나는 먼지가 구석구석 쌓여있는 사람의 흔적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폐가였다.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했던 나는 이내 실망하였고 단지 비를 막아줄 뭔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만 자고 가는 계획으로 바꿨다. 밖에서는 비가 쉴 새 없이 퍼부었고 이따금씩 부는 비바람에 낡은 판자가 뒤흔들렸다. 단지 피곤했기에 이내 잠이 들었고 가끔씩 치는 천둥에 화들짝 놀라면서 깨어나기 일쑤였다. 첫날 밤 그렇게 낡은 오두막에서 보낼 수 있었다. 그 다음 날도 나는 계속 그 오두막에 머물렀고 그러던 와중에 멀리서 나와 비슷한 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마 나처럼 길을 잃은 모양이었다. 가까이서 보니 한 여성이 길을 잃은 모양이었다. 안색이 좋지 못해서 오늘 하루만 오두막에서 보내라고 일러뒀다. 그 여성은 너무나도 흔쾌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놀란 건 내 쪽이었다.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모르는 남성과 함께 있으면 둘 다 오붓하게 보냈을 거라 생각해서 분명 의심을 할 것이다. 난 그 여성을 위해서 밥상을 마련했고 둘이서 조촐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다. 표정을 보니 고기국은 기대하지 않았던 터라 안심이었다. 나는 노는 만큼은 외롭지 않았는데 사실 이 낡은 오두막에 세상과 고립되어 홀로 살아가려니 진저리가 처지던 터였다. 이윽고 저녁이 찾아왔다. 밥을 해주려던 찰나 갑자기 그 여성이 낯선 표정을 지으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기에 그만 질겁을 하고 말았다. 너무나도 놀랐었다. 평소 그 여성은 상냥한 말투와 천진난만한 미소로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 그럼에도 그 여성의 눈빛은 이글거렸고 피부는 너무 창백하여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에 의심을 가질 만큼 변해 있었다. 사실은 내가 사는 이곳은 1년 365일 중에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었다. 그만큼 비가 꼬박꼬박 내렸었고 그친다 싶으면 반복적으로 내리는 비 때문에 햇빛을 볼 기회는 적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렇지 그 여성은 너무 변해버렸다. 나는 그 여성이 너무나도 좋았었다. 난 모르게 사모를 하던 나의 마음은 변해버린 그 여성에게 무언의 애정을 느꼈다. 나는 조심스레 그 여성에게 다가갔고 애정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경계하긴 했어도 내가 안았을 때 비명을 지르거나 반항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더욱 끌어안았고 뒷머리를 쓸어내려주는 식으로 달래주었다. 그로부터 벌써 3년이 지났다. 지나간 시간과 흘러가는 세월은 나에게 딸을 선물했다. 나는 너무 행복했고 이 모든 게 날 그 노두막 탓으로 돌리고 있었기에 나는 벗어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의 딸아이가 계속해서 내리는 비에 적응할 수 없다는 듯이 칭얼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내 아내를 닮았는지 아니면 햇빛을 못 보고 살았는지 내 아내만큼이나 창백한 딸을 보자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면서 내뱉었다. 이곳은 아빠와 너희 엄마가 처음 만나고 서로 알아가던 장소였단다. 그러니 내가 아빠를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내 딸아이는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달려갔다. 엄마, 아빠가 이상해. 아빠는 햇빛을 보기 싫으신가 봐. 딸아이가 투정을 부리자 내 아내는 볼을 꼬집으며 사랑스럽다는 투로 달래주었다. 그건 너희 아빠가 조금 유별나서 그렇단다. 나는 멀리서 그 얘기를 들으며 미친 듯이 퍼붓는 비를 바라봤다. 그날은 어딘가 이상했다. 기분 나쁜 안개가 주위에 잔뜩 서려 있고 불안한 예감을 감지했다. 오늘은 아무데도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 그 이후 찾아온 저녁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내 딸아이는 기분 나쁜 안개에 한층 예민해진 태도로 울며불며 매달리자 나는 할 수 없이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그렇게 딸아이를 재우고 나자 아내에게 걱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었다. 내 딸아이는 정말이지 당신과 닮았어. 나는 지금 사실 불안하거든. 혹시 저러다가 내 딸아이가 정말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말을 꺼냈다. 당신도 참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 그래도 나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잊고 싶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나는 아내를 이끌고 방에서 같이 자기로 한 것이다. 아내와 함께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아.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다가 딸아이가 생각나서 방에 들어갔다. 딸아이의 이마에 뽀뽀를 해준 뒤 사랑이 담긴 말로 속삭였다. 아가야 잘 자렴. 나는 마지막이 담긴 딸아이에게 보내는 나의 애정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어느 늦은 저녁을 보내고 아침이 찾아왔다. 한참 잠을 자고 있던 찰나의 주위가 시끄러웠다. 일어난 나는 그만 울부짖고 말았다. 싸늘한 주검을 보고 만 것이다. 내 안에는 피가 잔뜩 묻어있는 칼로 다른 한 손으론 딸아이의 머리를 잡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절망했다. 그날의 변해버린 내 아내를 떠올리며 이윽고 절망은 분노로 변하였고 나는 아내의 목을 조른 뒤 움직임이 없자 근처 강에다가 던져버렸다. 이윽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강물은 새빨갛게 변해 있었다. 마치 나를 저주하는 아내의 눈빛처럼 싸늘하게 죽어간 딸아이를 생각하며 그 강물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서 5번째 이야기, 연예인들의 괴담, 티아라, 귀신과 함께 숙소 생활. 걸그룹 티아라는 7멤버 중 3명이 숙소에서 귀신을 목격한 사연이 알려져 화제가 됐다. 데뷔를 준비하던 2008년 막내 지연이 거실에서 자던 중 옷걸이 위에 무릎을 감싸고 앉은 소년을 목격한 것. 얼마 뒤 리더 은정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깡마른 아저씨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멤버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다. 지연은 처음엔 나만 귀신을 본 줄 알았는데 언니들의 귀신 목격담도 이어져 숙소를 옮겼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연은 이사 이후에도 섬뜩한 느낌에 계속 시달린다고 했다. 그녀는 양치질을 하다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발밑을 봤는데 남자의 발이 있었다. 비명을 질러댔더니 슬그머니 사라졌다고 말했다. 장나라, 오빠도 보여. 장나라는 신기가 있는 탓인지 괴담 체험이 잦은 연예인이다.
2003년 여름 지방 행사를 위해 심야의 매니저와 함께 국도를 지날 때 겪은 일은 공포 영화 소재로도 손색이 없다. 당시 장나라의 매니저 심상민 씨는 졸음을 쫓으며 운전을 하던 중 자동차 보닛에 처참한 모습으로 매달린 남성을 목격했다. 너무 놀랐지만 잠든 장나라를 위해 입을 꾹 다물었다. 하지만 뒷좌석에서 들려온 장나라의 오빠도 보여? 라는 목소리에 길가에 차를 세울 수밖에 없었다. 심상민 씨는 차를 세운 뒤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원망스러운 듯 바라보더니 조용히 사라졌다. 더 무서운 건 장나라도 똑같은 장면을 본 점이라고 전했다. 정영돈, 화재 참사 원원이 사는 호텔. 정영돈은 2006년 지방의 한 호텔에서 오싹한 경험을 했다. 행사를 마친 뒤 동료들의 술자리 제의를 뿌리치고 호텔 11층의 숙소에 와서 잠을 청했지만 쉴 새 없이 복도에 울려 퍼지는 발소리에 잠이 들지 못했다. 문을 열었지만 아무도 없었다. 얼마 후 옆방에서 물소리가 심하게 들려왔다. 결국 잠을 설쳤다. 이튿날 아침 정영돈은 호텔 직원에게 항의했지만 어제 11층엔 정영돈 씨만 투숙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그 호텔은 과거 대형 화재 참사가 있었던 여관을 헐고 지은 건물이었다. 정영돈은 그날 이후 지방 행사를 다닐 때 절대 혼자 잔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신영, 극장 무대를 뛰어다니는 아기 귀신. 김신영은 2003년 개그맨 데뷔 시절 서울대학로 소극장에서 평생 잊지 못할 무서운 경험을 했다. 밤늦게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 침낭을 깔고 잠을 자던 그는 무대 뒤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에 잠이 깨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커튼 밑으로 아기 발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 김신영은 커튼 사이로 보인 얼굴에 기절하다시피 했다. 눈과 입의 위치가 바뀐 얼굴이었다. 요즘도 그 모습을 떠올리면 다리에 힘이 풀린다고 회상했다. 선우재덕, 제주도의 교통사고 원형. 선우재덕은 2008년 제주도에서 촬영을 마치고 도로를 통과하던 중 홀령을 목격했다. 그 도로는 숲이 우거져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꼽히지만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해 귀신 출몰설에도 휩싸이는 길이다. 선우재덕은 갑자기 8살 정도로 보이는 꼬마가 도로 한가운데로 뛰어나와 브레이크를 밟았다. 너무 놀라 차에서 내려 그 아이에게 다가갔다. 소녀는 얼굴에 순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손에는 도끼를 들고 있었다. 살기를 느껴 차로 돌아와 조수석에서 자고 있던 친구를 깨웠다. 친구와 함께 돌아봤을 때 아이는 사라지고 없었다고 말했다. 선우재덕은 이튿날 지역 주민으로부터 그곳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원호님을 깨달았다. 장효인, 개그 콘서트 귀신 목소리 소동. 2007년 KBS ATV 개그 콘서트는 귀신 목소리 소동에 휩싸였다. 3인 3색 코너의 인터넷 다시 보기에서 장효인이 대사를 할 때마다 그렇구나 하고 희미하게 맞장구 치는 소리가 들렸던 것. 하지만 녹화 및 방송 당시엔 이런 목소리가 전혀 없었다. 연출자나 동료 개그맨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장효인은 일정한 톤으로 나와 대화하는 것처럼 나직하게 들렸다. 섬뜩한 음성이었다고 회상했다. 장윤정, 어머나의 얽힌 발자국 소리. 장윤정은 2004년 데뷔를 앞두고 어머나를 녹음할 때 정체불명의 발자국 소리에 녹음 중단 소동을 겪었다. 조명을 끄고 녹음하던 그는 누군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와 앞을 스쳐가는 듯한 괴이한 느낌의 노래를 멈췄다. 하지만 녹음실에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 장윤정은 선명한 발소리였다. 문을 뚫고 내 앞으로 다가오는 느낌도 들었다. 너무 무서워. 한동안 녹음실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하의 무서운 이야기. 첫 번째로 예전에 하하가 무한도전 촬영을 마치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하하의 매니저가 너무 피곤해서 하하가 매니저 대신 운전을 했대요. 운전을 하다 보니 모르는 길이 나와서 하하가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매니저에게 형, 이거 어떻게 가야 돼?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깐 어디로 가라고 길을 알려주더래요. 하하는 매니저가 알려주는 대로 열심히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대형 트럭이 달려오더래요. 하하는 너무 놀라서 겨우 핸들을 틀어 피했대요. 그런데 매니저가 갑자기 아깝다. 죽일 수 있었는데 라고 하더래요. 하하가 놀라서 옆을 보니 매니저는 곤히 자고 있더래요.
두 번째로는 하하가 친구랑 같이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대요. 그 친구가 귀신 같은 것을 자주 보는 약간의 신기가 있는 친구였는데 갑자기 기절을 했대요. 깨워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친구가 떨면서 하는 말이 TV를 보고 있었는데 여자들이 수다 떠는 소리가 나서 그쪽을 쳐다봤는데 벽에서 여자 두 명이 스르르 나오더랍니다. 그걸 보고 있다가 그 귀신 중에 한 명이랑 마주쳤는데 그 귀신이 다른 옆에 있는 여자 보고 쟤랑 눈 마주쳤어 라고 했대요. 친구는 무서워서 리모컨을 들고 TV 보는 척을 계속 했는데 갑자기 귀신이 친구한테 다가서서 눈을 마주치려고 얼굴을 들이밀면서 리모컨을 툭 하고 쳤대요. 그래서 친구가 기절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김 씨가 해줬던 두 가지 이야기. 첫 번째로 속초 콘도에 여자 두 명과 남자 두 명이서 놀러 갔대요. 놀다가 콘도에 가려는데 A가 지갑을 놓고 왔대요. 그래서 A는 먼저 콘도에 가 있으라고 하고 혼자 지갑을 찾으러 갔어요. 근데 A가 어디 가서 길을 잃었는지 안 오더래요. 1시간쯤 지났나? A가 콘도에 안 들어오고 베란다에 서 있더래요. 한쪽 손에는 신문지를 뭉탱이로 들고 자기 여친을 보면서 손짓하고 있었대요. 왜 저러지? 하고 나가려 했는데 다른 친구가 나가지 말라고 쟤 좀 이상하다고 그랬대요. 여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난 내 남친을 믿겠어. 하고 나갔대요. 근데 나가자마자 A가 여친 팔을 덥석 잡더니 열심히 뛰더래요. 한참 뛰다가 여친이 손을 부리치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A가 숨만 헐떡거리다가 신문지를 펼쳐서 보여줬는데 남녀가 속초에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이라고 대문짝하게 써 있었대요. 그리고 밑에 사망자명단에 속초 콘도에 같이 왔던 친구들이 있었다네요. 김 씨의 두 번째 이야기로는 오랜만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다. 10년 만에 만난 친구라 너무 반가웠고 그간의 이야기를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거하게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학교 다닐 때도 유명했던 흉가를 지나가게 되었다. 10년 전 흉가가 그대로다. 당시에도 소문은 무성했지만 가본 적은 없었다. 많이 취하기도 했고 친구와 이야기하다 보니 그때 생각이 나서 흉가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은 달빛도 없어 주변이 어두컴컴하기만 할 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휴대폰 액정에서 나오는 빛만이 의지될 뿐이다. 거실을 지나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현관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온 몸이 피투성이인 채로 허공에 떠있는 소녀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친구는 소녀를 보자마자 황급히 방으로 들어갔다. 나 역시 반사적으로 친구를 따라 들어갔다. 너무 놀라 얼떨결에 방으로 들어갔지만 나갈 구석이 없다. 오래된 장롱이 보여서 일단 숨기로 한다. 귀신이 장롱 너머로 있을 것만 같다. 불안해하자 친구가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린다. 친구였다. 너 지금 어디야? 나는 밖으로 도망쳤는데